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선출돼서 대선 후보가 됐죠. 네, 박근혜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봉화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에서는 정중히 맞은 것으로 지금 나왔고, 이병헌 재단이사장도 황급히 영접을 위해서 내려갔고요. 권양수 여사도 박근혜 후보와 면담을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찾아가는 쪽도 맞이하는 쪽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요,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모습, 예의와 존중의 모습을 띄워주니까 참 보는 국민들 마음이요 모처럼 흡족합니다. 이럴 때는요, 좀 야권에서도요, 정치 쇼 이런 거 운운하지 말고요, 무조건 폄하할 것이 아니고 폄하하지 마시고 축하도 해주고 화답해주고, 그럼 이제 민주당 후보 또 확정되면 또 여당도 축하해주고 화답해주고, 뭐 이런 모습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 프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 먼저 짚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최고의 시청률을 견인하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윤창중 칼럼 세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덕분에 빛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을 계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 겸허한 자세, 겸손한 자세로 대한민국 정치의 시시비비를 가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저 윤창중이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거,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사태는 반드시 결단코 막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결심을 갖고 언론인의 정도를 걸어가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 박종진 앵커께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생방송을 한다는 거. 이건 사실 초인적인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참 제가 언론계 선배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참 대단하다. 이런 장면을 동아일보사 회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손발이 좀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우리 작전은 짠 줄 알아요. 이러면 맞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자는 얘기죠. 열심히 합시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이 참 누구 아이디어인지 잘했어요. 이거는 봉화마을로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놀랍죠, 좀? 모처럼 아주 참신하고 신선한 감동을 주는 박근혜 후보의 정치 행태 아닌가, 행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것을 정치쇼라고 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 편협한 시각 아니냐. 이 정치를 반드시 그 진영 간의 게임으로 보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한 것도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거. 이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이 잘하면은 반드시 배 아픈 세력이 있긴 마련입니다. 우리로 하면 씹죠. 반드시 씹죠. 껌을 씹듯이. 자, 배 아픈 건데, 이른바 그 좌파 야당 세력은 지금까지 서울 동작동 그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의 묘역만 참배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묘역을 돌아본 데 이어서 이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거, 이것은 참 의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화합의 정치, 통합의 정치,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박근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묘역을 한다는 것은 이른바 강경 보수 우파, 노무현 정권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극렬한 불화를 겪었던 이 보수 우파 세력의 표, 네. 이 표의 반발, 이 표의 손실도 사실 감수한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화해한다는 거. 네. 참배한다는 것. 화합한다는 거. 네. 일부 보수 우파의 네. 표를 잃어버리는 걸 각오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이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세력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는 사실 보장도 없는 거예요. 네. 이렇다고 표가 오는 건 아니죠. 뭐 반드시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온다는 보장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네. 일국의 대선 후보로서 어떻든 간에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표명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 이거는 표를 의식한, 표를 계산한 행동으로는 볼 수 없다. 진정성을 갖춘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시죠. 왜 표를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박근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이런 행동은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후보로서도 작은 승부수를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바꾸기 위해서. 자, 그러한 네. 아주 고도의 계산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큰 그릇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렇죠. 그릇. 그러나 네. 큰 그릇에서의 계산은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잔대가리는 굴리면 안 되지만, 그죠? 네. 네? 잔대가리 굴리면. 잔머리지. 네, 잔머리입니까? 아, 잔대가리라고 하는 거. 잔머리. 네, 네, 네. 잔머리는 굴리면 안 되지만.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잔머리. 큰 머리는 굴려야죠. 네. 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이 머리로 대한민국 비교할 수 있다. 정치가 서로가 분열하고 반목 갈등하는 이 판에서 박근혜가 이런 선제적 행보를 한 것이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네, 좀 배가 아픈 예. 그런 거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이 서로가 좀 화합하는 쪽으로 네. 정치도 화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병헌 재단 이사장, 옛날 이병헌 수석이죠. 네. 이병헌 수석도 뭐 영접을 위해서 네. 깍듯이 영접하신 거. 권양순 여사도 뭐 흔쾌히 면담 행하기로 했고. 네. 일단 봉화마을 그 식구들도 일단 분위기는 참 바람직한 좋습니다. 다만 네.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이 당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죠? 이 정치라는 것은 분명히 PR을 구별해서 싸우는 권력 투쟁인 건 틀림없는데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적장으로부터도 존경받는 정치가가 돼야 한다. 네. 적의 장수도 우리가 서로가 PR을 구별해서 싸우고 있지만 그 사람만은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 있다. 이 결국은 뭐냐면 서로 훈훈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극렬한 정치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무슨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편을 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쾌도남마 같은 토론회장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려주자. 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거 아니냐. 뭐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우리가 네. 잘한 거는 쾌도남마에서 박수 무조건 치는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잘못한 거는 무조건 쾌도하는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쾌도남마 하는 거. 그죠? 네. 네, 그렇게 합시다. 자, 어저께 그 연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연설 내용을. 그렇죠. 네, 그게 앞으로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혹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안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
안정된 네. 지도자 준비. 이 단어가 좀 어떻게 평가해 볼 만합니까? 이 단어가? 그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사, 현대 정치사에 두고두고 남을 만한 명문이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명연설은 아니에요. 아, 기가 막힌 어떤 그 네. 문장이 있는, 그렇죠. 이제 명문이 있는 어떤 그런 건 역사적 없다. 획을 그을 수 있는 명문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네, 그 예를 들어 뭐 국민에 의한, 그렇죠. 국민을 위한 네. 정치 뭐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런 것을 좀 기대해서 네. 이른바 박근혜의 820 선언이라는 주장을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런 게 나와야 된다. 네, 과감한 게 나오고 나와야 된다. 한 방이 나와야 된다. 부패 이런데. 척결, 측근 척결 뭐 이런 걸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네, 있죠. 네. 근데 한 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나 뭐냐면은 냉정히 보면 이게 모범생의 답. 연설문이다. 네. 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연설문을 보좌진이 써주면은 밤을 새워서 새벽까지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설문을 보면 박근혜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 박근혜의 그 본질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남이 써준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박근혜 정치 스타일은. 네. 근데 역시 저는 이 연설문을 보면서 박근혜의 브랜드, 박근혜를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운 이 정치판에서 따라가기 어려운 브랜드는 역시 안정감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안정감을 아주 극적으로 강조한 대목이 위기의 시대에서는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하고 네. 불안의 시대에서는 안정된 지도자가 필요하다. 요 대목은 가슴이 출렁출렁하도록 감동 있게 다가온 대목이죠. 네. 그러면 준비된 대통령, 안정된 대통령. 이것은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그런 지도자를 좀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전국을 찌른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원장을 약간 의식한 네. 그러한 발언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게 예, 아직은 좀 불안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인데 아직은 불안이 아니라 안철수 교수는 전혀 없는 없죠. 거죠. 지금 현재는 실체가 없는 예, 거죠. 실체가 아직은 없죠. 단지 지지도가 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럼요. 아주 고도의 차별화 전략인데. 네. 소위 말하는 안철수 교수의 지지도 문제, 네. 그 실체가 없는 부분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또 이른바 낙검수, 네. 같이 그 시류에 편승하는, 네. 편승해서 낙검수하고 서로 낄낄대면서 참 무슨 토크쇼 한다고 하는 그런 대선 후보들과의 명백하고 확실한 차별화. 나 박근혜는 안정감 있는 지도자다. 네. 이것을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네. 전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로 네. 84%라는 네.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은 아버지 박정희의 도움이 컸다. 이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박근혜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떠오르는 것은 상식이죠. 네. 당연히 그 상상이 되는데 네. 박근혜 후보가 정계에 입문한 것이 1998년입니다. 네. IMF 사태 다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1979년이에요. 1979년 12.6 사건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19년 동안 은둔을 하다가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를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건데 네. 그러면 2012년이니까 14년 동안 박근혜가 정치권의 최강자로 군림한 배경이 과연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랬는가? 그것만인가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건 뭐.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은 네. 왜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른바 대한민국의 오늘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번영을 가능케 한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버지라는 엄청난 공적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박근혜라는 어떤 개인 정치인의 내공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얼음공주다 수첩공주다 하는 것은 박근혜의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저는 부족하다 보는 거예요. 천막 정치로 한번 그 찻대기 사건 나왔을 때 한번 천막 당사해가지고 그렇죠. 한번 당사. 살렸죠. 살렸죠. 그리고 이번에 돈봉투 사건으로 해가지고 전당대 돈봉투 사건 나 터졌을 때 또 비대위원장 맡아서 또 살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새누리당, 네. 뭐 새누리당이 뭐 보수 우파 정당의 네. 정도를 걷는 그런 당도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보수 우파 정당의 맥을, 네. 대를 그 위기 속에서 두 차례 구조한 건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단순히 손만 흔들어대는 이른바 선거의 여왕, 선거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왜 7선 8선한 그야말로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 대가들이 박근혜 밑으로 들어가느냐. 간단한 내공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콘텐츠가 없다? 그것 이상으로 14년 동안 정치판에서 이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정글과 같은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 지금 64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컨텐츠가 없는 네. 분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이러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컨텐츠 없는. 그건 불가능한 거죠. 네. 뭔가 내공이 내공이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후보는 이른바 제왕학이라는 부분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 네. 시절부터 아버님, 어머님, 네. 그 아버님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도 이 구멍난 양말을 그렇죠. 신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경수 여사도 속옷을 다 이렇게 바늘로 꿰매서 대통령 부인이요. 그렇죠. 그렇게 전략 정신, 그 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친인척들 배제한, 네. 예, 철저히 관리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배운 게 있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관저의 그 변기, 네, 변기에 붙어 있는 그 수세식 물통을 보니까 네, 그 안에 벽돌이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벽돌. 예, 왜냐하면 물을 아끼기 위해서. 네,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을 때의 박근혜 후보의 나이가 10살입니다. 네, 장충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유신을 했을 때 1972년 유신을 했을 때가 20살이고 네, 유경수 여사의 서거로 퍼스트 레이디 자리를 맡았을 때가 22살입니다. 네, 27살에 아버지가 1979년에 이제 서거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권력을 달고 사는 젊은 시절에 이 지적 사유체계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이에요. 네, 네? 그래서 헤럴드 라스웰 같은 정치 심리학자는 이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권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 제가 볼 때 이 권력 투쟁,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쟁취할 수 있냐 하는 부분, 이른바 권력 의지에서는 박근혜는 정말 대단한 지독한 의지를 갖고 다녔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지금까지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헌담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죠? 네. 어찌됐든 아버지로부터 50%, 어머니로부터 유전자 50%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닌가요? 그건 잘 과학적으로 그게 맞을 모르겠습니다만. 겁니다. 예. 엄마 네. 아빠의 피를 그 유경수 여사의 많은 부분도 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너무나 또 이렇게 나가면은 또 박근혜를 위한 또 무슨 네. 박비 어천가다라고 또 하실지 모르니까. 예. 아니 네. 뭐 우리가 분명한 또, 것은 네. 분명한- 사실은 사실대로 그렇죠. 얘기할 필요 있죠. 분명한 것은 네. 유경수 여사가 1974년에 이 소위 말하는 문세광이죠. 조총련 네. 문세광의 총탄에 서거했을 때 네. 참 이 얘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그 박근혜 후보가 봉하마을 내려간 것과 연관이 되는 건데 신민당 총재, 신민당 당수를 지내셨던 박순천 여사께서 네. 유경수 여사 추모식 네. 이게 뭡니까? 추모식이죠. 그죠? 예, 돌아가셨을 때. 추모위원장을 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이 주고 돌아가셨을 때 서거했을 때 그렇죠. 야당에 야당 당수를 했죠. 야당 당수가 추모위원회 위원장 야당 당수를 장례위원장이죠. 장례위원장을 장례위원장을 맡은 박순천 여사가. 그때 박순천 여사는 야당으로부터 또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거죠. 이른바 사꾸라다. 사꾸라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순천 여사가 그것을 맡은 거. 그렇게 뭐 독재 정권이다 뭐다 하면서도 그때 그 시절에도 그런 인간적인 훈훈함이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낭만도 있었고 또 서로 이러한 여백의 미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 건 사실이죠. 예. 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어차피 좋은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계속 이제 미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박근혜 후보의 대항마로 이제 여러 이제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예. 그 다음에 손학규 후보, 그 다음에 김두관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원장 이렇게 네 분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높죠 지금.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붙게 되면 어떻게 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쪽은 이제 정해졌고요. 네.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뭐 손학규, 박근혜 이렇게 뭐 김두관, 박근혜, 안철수 이렇게 하면 재밌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저는 이제 지금 앞으로 대선 전국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네. 이 4월 11일 총선부터 어제까지 8월 20일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확정 전당대회까지를 제1라운드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제1라운드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고전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당한 손실을 입은 거예요. 네. 경선 룰에 의해서 불통 이미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박근혜가 답답하다라는 평가를 얻게 된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결국은 평가를 받게 되는 네, 성적표. 불통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들은 건 사실은 본인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죠. 치명적이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바로 오늘부터 다음 달 이 9월 30일 추석까지를 저는 2라운드로 보는 거예요. 네. 앞으로 한 40일 동안. 네. 이 기간이 아직도 중요하죠.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민주당은 이제 경선 시작이고요. 시작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 눈과 귀가 민주당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9월 25일 추석에 임박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결정합니다. 이제 탄생시키는 거죠. 네. 여기에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잘못 대응하거나 저 1라운드에서처럼 계속 맞으면서 이 선제적 공격을 못하고 이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쫓겨가면서 두드려 맞는 형국이 계속되는 이른바 수동적 리더십, 그 수동적 리더십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리더십으로 가지 못해가지고 이 민주당의 전당대 효과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른바 9월 30일 그 추석 연휴에서의 그 추석상에서 네. 안철수와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에 밀려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완전히 밀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석 이제 제사상에 추석, 그렇죠. 제사상 끝나고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네. 그때 과연 누가 도마 위에 올라가느냐? 그렇죠. 거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올라가야죠. 아예 사람들 관심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려면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뭔가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행동들, 행보가 이어져야 한다. 네, 그런 행보가 이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추석이라는 것은, 추석 연휴라는 것은 민족 대이동이기도 하지만 네. 민심 대이동 기간이고, 네, 그 다음에 제 3라운드를 어떻게 보냐면, 바로 추석이 연휴가 끝나게 되면은, 네, 이른바 안철수 교수와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 후보 단일화 문제가 또 들어올 겁니다. 네, 아마 폭발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게 저는 제 3라운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안철수냐, 민주당의 문재인이냐, 손학규냐, 김두관이냐, 이게 막 논란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흥행쇼가 이어질 경우에 네, 여기서 박근혜 후보가 계속 모범생 역할, 모범생 자세로만 나간다면 시야에서 실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철수 교수와 박근혜 후보, 안철수 교수가 또는 민주당 후보가 역전승을 해가지고 후보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선 앞둔 11월 초부터 본선을 앞둔 이 한 달, 열흘 이상과는 그야말로 어떤 쓰나미가 올지 모르는 네. 아마 격동할 겁니다. 네. 네. 실수를 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모든 운동 경기도 보면 실수를 덜하는 사람, 네. 실수가 적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제 8월 20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안정된 이륙, 비행기로 말하면 이륙, 네. 그 안정된 이륙을 네. 비행기가 한 떴죠. 것은 틀림없어요. 네. 일단 떴습니다. 네. 일단 올라가야죠, 이제. 네. 올라가서 이제 안정권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죠? 그래야지 이제 의자들 뒤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죠? 일단은 안정적으로 그 이륙을 했다. 안정적 네. 이륙을 위해서 박근혜 후보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5년 동안 그 절치부심한 거. 어떤 경우든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되고야 말겠다는 그 강한 이른바 대권력, 네. 심지어 대통령병 환자라는 혹평까지 들으면서도 이제 이륙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남은 제 2라운드, 3라운드 그리고 본선까지의 40일 여기에서 어떤 쓰나미가 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결론을 박근혜 내려주시죠. 후보는, 네, 결론. 박근혜 후보는 겹겹이 방호벽을 쳐야 됩니다. 네. 방파제를 겹겹이 쳐야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네. 밀려나지 않겠다는 네.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방호벽 어떤 걸로 방호벽을 쳐야 되는지 그건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네. 좋습니다. 두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네네. 네. 불만 없으시죠? 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줬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지, 나들이 계획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농사가 올 한 해 잘 될지, 그르칠지, 이 모든 것이요, 하늘에 달렸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건 날씨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뉴스 안 봐도요, 매일매일 날씨만은 꼭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기상청
직원들 체육대회 날에 비가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요, 김동완 캐스터 이후 최고의 기상 전문가입니다. 종횡무진 활약을 펼쳐오셨던 분입니다. 입담이 좋고요. 네, 매력 넘치는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을 59초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